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없는 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임신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뜨거운 샤워물이 제 피부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떨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해요. 올해 60이 넘었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고요. 손주들은 할매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할매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잠을 못 잔다고 하지만 저는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려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진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고요. 수십 년을 함께한 우리 여보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느질을 하면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곤 하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한라산도 보여요. 물은 항상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거든요. 뜨거운 샤워물이 어떻게 차갑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 소녀가 알아서는 안 될 공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때 스스로 정의를 찾아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꿈 많은 소녀였던 시절, 앞으로 닥칠 그림자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침묵은 때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침묵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여자의 생존기이자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에 부산 영도구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지금과는 정말 다른 시대였습니다. 길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고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끝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부산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배들이 들어오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어머니 정복수는 집안일을 하시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부산항에서 하역 일을 하셨어요. 말수가 적고 거친 손을 가진 분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지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법사 같았습니다. 감자 하나로도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집 낡은 밥상에서 저희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둘 위인 오빠 철호. 철호 오빠는 제 보호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제 빨간 머리 때문에 놀리면 오빠가 나서서 말해줬어요. 우리 순자 건드리면 안 돼. 학교는 걸어서 30여 분 거리였습니다. 공책을 끈으로 묶어서 들고 다녔지요. 박 선생님은 머리를 꽁꽁 올린 마른 분이셨는데 교실이 시끄러우면 자를 책상에 탁탁 치셨어요. 그때는 지금은 없어진 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기놀이, 사방치기, 빨랫줄 사이에서 숨바꼭질. 여름에 더울 때는 어머니가 마당에 큰 대야에 물을 받아주시면 첨벙첨벙 물놀이를 했어요. 목욕은 큰일이었습니다. 연탄불에 물을 끓여서 양철 욕조에 부어야 했거든요. 아버지, 오빠, 저,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순서로 했어요. 물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추운 겨울에 그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등을 거친 수건으로 밀어주시면서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빗겨주시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요. 특히 일요일이면 우리 가족은 영도 해안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빠와 저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며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주워온 조개로 저녁에 국을 끓여주셨어요. 순자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공부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단지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철호는 저보다 둘이나 위였지만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군것질거리를 사주기도 하고 숙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오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그때 오빠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오빠의 마음은 항상 저와 함께였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9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9살이 되던 해 가을부터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기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요. 어머니는 앞치마로 입을 가리며 숨기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빨래를 널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시는데 손수건에 빨간 피가 묻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그 손수건을 숨기셨지만 제가 다 봤거든요. 어머니, 왜 피가? 아니야, 순자야. 어머니가 그냥 목이 좀 아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고요. 기침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어머니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도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의사 선생님이 검은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와 오빠는 방에서 나가라는 말에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강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우리가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야 한다. 어머니는 폐병에 걸리셨습니다. 그 시절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순자야, 어머니가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석 달 만에 어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소박한 관, 들에서 꺾어온 들꽃들, 아버지의 절제된 울음소리, 제 손을 떨며 잡고 있던 오빠의 손이 기억나요. 상이 우리 집을 무거운 담요처럼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적어지셨고요. 주말에는 술을 드시며 부엌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철호 오빠와 저는 많은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우 10살이었는데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제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길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다가 태워 먹기도 하고 빨래를 하다가 옷을 망가뜨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어머니라면 이 모든 일을 뚝딱뚝딱 해내셨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달 후 아버지가 한 여자분을 데려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분으로 검은 직모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박말자였어요. 얘들아, 이분이 박말자 아주머니야. 이제 집안일을 돌봐주실 거다. 아버지는 우리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말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밥도 잘해줬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도 없고 일하면서 콧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효율적이기만 했지요. 어머니와는 정말 달랐어요. 어머니는 밥을 하면서도 흥얼거리시고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하지만 박말자는 그냥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석 달 후 그들은 구청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곧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울산으로 일 때문에 가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18이 된 철호 오빠는 부산의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며 학교를 마저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인 저는 새어머니와 함께 울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빠 나도 큰아버지 댁에서 같이 살면 안 돼? 제가 울먹이며 물어봤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큰아버지께서 너까지는 어렵다고 하셨어. 미안해. 그럼 오빠랑 헤어져야 하는 거야? 아니야, 순자야. 편지 쓸 거고 방학 때마다 만날 거야.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을요. 오빠와 헤어지는 날 부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순자야, 힘들면 편지 써. 오빠가 꼭 도와줄게. 정말? 오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바보야, 오빠가 언제 너를 버린다고 했어?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편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요. 울산의 집은 공단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아버지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게 되셨고 더 바빠지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건 부산에서와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집에 계실 때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박말자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말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최병수라는 이름의 40대 후반의 키 작고 뚱뚱한 남자였어요.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가 항상 풍겼고요. 제게 다가올 때마다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야, 새아빠라고 불러봐.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을 때의 그 끈적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아버지가 회사에 가고 새어머니가 슈퍼에 간 낮 시간, 최병수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을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제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제가 방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자가 예뻐져서 그래. 이제 여자가 다 됐네. 그때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고리에 자물쇠가 없었거든요. 내가 임신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차가운 목소리로 한 말이 지금까지도 제게 들려와요. 뜨거운 샤워물이 제 피부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최병수는 새어머니가 없을 때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아버지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고 새어머니는 낮에 슈퍼에서 일하니까 집에는 저와 그 사람만 남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제가 도망치려 하면 말했습니다. 누가 믿겠어?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할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내 새어머니한테 말해봐.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정말 끔찍했어요. 집에 있는 것도 무섭고 학교에 있어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제 방에 들어올까 봐서요. 새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울면서 말했거든요. 새어머니, 최병수 아저씨가 저한테 뭘 또 꾸며대는 거야?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야, 이 애가 어른들 흉보는 걸 봐. 내가 조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18살 소녀였지만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욕탕에서만은 문고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또 그가 들어올지 몰라서요. 물소리가 나는 곳이면 어디든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친정에 가고 아저씨가 출장을 간 사이 최병수가 또다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발. 안 돼. 내가 순순히 말을 들으면 괜찮을 거야. 싫어요. 절대 싫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병수가 잠든 사이 저는 몰래 집을 나왔어요.
가진 돈은 용돈으로 모아둔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울산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18살 소녀가 혼자서요. 기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와도 괜찮을까?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될 테니까요. 부산에 도착해서 철호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가서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울산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그냥 새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고만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미안하지만 문제만 일으킬 것 같구나.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지. 큰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이 집도 형편이 어려운데 너까지 어떻게 돌봐주겠니? 오빠는 미안해하며 몰래 돈을 좀 주었지만 더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큰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오빠도 어쩔 수 없어. 오빠도 나를 버리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저는 다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포, 여수,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와버렸어요. 18살 소녀가 혼자서요. 배에서 내려 서귀포 시장 근처를 헤매던 저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들고 온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요.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고순심 할머니였습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애야,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집에서 도망쳐 왔는데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는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주셨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 도망쳐 왔다는 것만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대신 식당 일을 도와주면 되겠다. 정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 공짜로 먹고 자는 건 없어. 네, 열심히 할게요. 고순심 할머니의 집은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방 하나였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있는 화장실, 따뜻한 밥,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해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엄격하셨지만 따뜻하셨어요. 제가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셨지만 항상 제 편에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무슨 일로 집을 나왔는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말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낮에는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 순자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할머니, 제가 정말 대학도 갈 수 있을까요? 왜 못 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어. 돈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거든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의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김영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주은행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차가 자주 고장나서 정비소에 가는 길에 우리 식당에 들렸어요. 영수가 차 고장을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며 제가 식당에 있는 시간에만 나타나는 영수 씨를 놀리셨어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고장이 자주 나요. 영수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 고장이 자주 나서 우리 손잡으러 오는 거지. 첫 데이트는 시장 근처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저는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을요. 영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수의 일 목욕탕에서의 공포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첫 데이트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 후 해안가에서 산책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영수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비난하는 눈빛도 동정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아이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무서워요. 저 자신이 어떻게든 망가진 것 같아서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정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을 뿐이에요. 흉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진실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날 울산을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남자가 저를 완전히 안아주는 것을 허락했어요.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요. 작은 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치유를 향한 걸음이었지요. 영수는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면서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요. 할머니도 축복해 주셨어요. 순자야, 영수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 행복하게 살아라. 영수와 저는 결혼했어요. 고순심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며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과 장학금 덕분이었어요. 영수와 저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둘 자녀를 두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딸 수진이는 여기 제주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요. 새 손주가 있습니다. 준혁이, 소영이, 그리고 막내 하은이요. 하은이는 항상 제게 물어봐요. 할매는 왜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써요? 어떤 습관은 평생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법조인 경력은 주로 여성과 아동폭력 피해자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새생명 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사무실 뒷방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공식 은퇴했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고순심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매일 할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인생실 모임 친구들과 바느질을 합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새생명 지원센터에서 만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바느질하며 이야기하고 만든 작품들은 병원과 쉼터에 기부해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길들을 생각해요. 어려웠던 길, 아팠던 길, 하지만 빛으로 가득했던 길들도요. 그 무서웠던 소녀였던 제가 지금의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당한 일로 정의되지 않고 제가 선택한 삶으로 정의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얻은 것들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벽이 사방으로 닫혀오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샤워물도 뜨거운데 차갑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세상은 폭풍 속에서는 어둡게 보이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감옥이 항상 보이는 철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과 수치심, 침묵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제가 울산을 떠날 때는 그냥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건 깨닫지 못했지요. 공포에서 멀어지는 모든 걸음이 치유를 향한 걸음이기도 했거든요.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제 구원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제 상처는 이해와 힘의 원천이 되었어요. 흉터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지만 우리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것들은 생존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겪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죠. 여러분의 도시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쉼터, 상담,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둠과 맞설 필요는 없어요.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것이어야 해요. 저는 그 수치심을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제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오늘 저는 뒤를 돌아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 있는 행동은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설 선택은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설 가치가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모든 노력, 모든 눈물, 모든 새로운 시작이 가치 있어요. 고통 너머에는 살아갈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이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